자, 그럼 지금부터 메가뉴스 지드넷 코리아가 주최하는 애플 신드롬 어떻게 볼 것인가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담회 들어가지 앞서 먼저 참석해 주신 편할 여러분, 먼저 우리 LG텔레콤의 고현진 부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고현진입니다. 예. 카이스트 문화대학원의 한상기 박사님. 문화유술대학원. 반갑습니다. 자, 다음에 김지현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담커뮤니케이션의 김지현입니다. 예, 통익세상의 노상법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상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애플 신드롬 어떻게 볼 것인가. 애플이 어떤 신드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고 있는 사회안을 봤을 때 상당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애플이 6개월 만에 지금 아이폰에 70만 명의 이용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대단한 활력인데요. 그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이 활력의 그 원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먼저 한번 우리 김봉준. 네, 우선 그 데이터를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 작년 11월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4개월 만에 50만 대가 돌파했는데,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거의 70만 대 육박하는 수치인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미국 같은 경우 3년 전에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1년에 판매된 아이폰이 불과 100만 대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빠른 속도로 판매됐다는 거에 세계가 놀라고 있죠. 실제 애플에서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수치임은 확실한데 사실은 3년 늦게 출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그동안 이제 본물처럼 가지고 있던, 구매를 하려고 했던 구매 욕구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이지, 실제 이게 정말 많이 판매된 것이냐라고 해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의아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 첫 번째 측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1년 동안 50만 대가 안 팔렸거든요. 일본의 이제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에 봤을 때 어쨌든 또 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비록 뒤늦게 출시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또 확산된 건 어쨌든 놀랄만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쪽 데이터를 잘 바라보면서 평가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6개월 만에 이 정도 팔린 거는 많이 팔렸다고 하는 건 자명한 거고요.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이 보여주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 자유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의 일반 폰들은 그런 자유도라든가 확장성이 좀 덜했죠. 이런 부분에 자유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판매됐던 아이폰이 한국에서는 뒤늦게 판매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나, 그리고 또 구매하고 싶은 어떤 억눌린 감정이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고현진 부사장님은. 예, 김 본부장님이 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 좀 다른 지역에서 보면 30%는 물건이 좋아서 팔렸고요. 70%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0%의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다시 보면, 미국 시장 같으면 그 무선 통신망이 안 좋으니까 그 와이파이라든가 또는 무선망을 이용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게 됐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 유선 통신망에서 무선 인터넷에 굉장히 익숙한 유저들이 많은 환경이라서 단시간에 그런 많은 유저들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또 불을 지핀 게, 이 국내 통신 시장이 이제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에서 주도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의 산물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그 얼리 어답터적인 기질, 좋게 이야기하면 조금 나쁜 방향으로 보면 패션에 열광하는 그 기질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 사용자의 30%가 투폰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전화는 평소에 쓰던 피처폰으로 하고, 이제
오락용이나 신기한 감정을 쓸 때는 아이폰 쓰거든요. 그래서 70%가 환경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물건은 30%가 물건이 좋았는데 그 중에 한 60%는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앱스토어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공유업체들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 디자인, 하드웨어 디자인이나 UI가 아주 미려하게 정말로 그 사용자들을 혹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 정도가 이 사용자의 그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풍부하게 갖추고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요.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가격 구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폰이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뭐 80만 원 이상씩 막 100만 원까지 막 PC보다 비싸게 사용하는 건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있고, 그 UX의 효과가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 기계를 잘 만드는 이런 면도 굉장히 있지만, 굉장히 원래부터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해왔던 기업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단말기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수준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이런 UX,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쓸 수 있고, 어린아이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블로그나 사진을 올렸을 때 보면 우리 아이가 너무 쉽게 써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깊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축적이 돼 있었던 그런 면이고, 두 번째가 뭐 앞으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앱스토어도 그 과거에 우리나라의 폰들은 국내 기업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애플의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좋은 거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는 걸 쓰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러한 경험이 사람들한테 아주 새로운 느낌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폰의 어떤 열풍 신드롬을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국내 업체들의 그 반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뭐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는 그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고, 진짜 그 어떤 그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에 대한 그 고객들의 불만이 이 또 아이폰 열풍의 큰 배경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실제로 그 불만의 어떤 소구가 주로 어떤 거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더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사고적으로 생긴 거. 네, 이걸 보고 나서, 이걸 경험하고 나서 왜 이런 제품을 못 만들었는가.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러한 것이 출시되는데 굉장히 저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런 뭐 확인되지 않아 그런 루머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패시브하게 접근하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대치도 올렸다는 걸 생각하고, 사실은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 퀄리티라든가 삼성전자의 뭐 AS나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더 월등한 면이 많이 있죠. 사실은 외국 가서 서비스 써보면은 통신 서비스 퀄리티는 훨씬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이 안 되는 데는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면보다는 근데 못 보게 한 거, 이러한 제품들을 못 보게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보고 난 다음에 이 화가 나는 거, 왜 이런 거 여태까지 안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저지, SK텔레콤에서 나가는 기계들의 와이파이가 사용하지 못하게 스펙을 아웃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나 또는 개발자들 그런 데서 불만이 많았고, 특히 많은 불만들이 개발 회사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과 이 통신사들의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
이런 데서 많은 불만이 있었지 일반 소비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인지하거나 느끼고 있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기계를 보고 나서 약간 왜 이런 거를 못 만들었을까라든가 그동안 써왔던 기계와 비교해 봤을 때 우월성을 느끼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불만이 있었죠. 그 전에 뭐 있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이 이동 단말기 핸드폰 시장이 아시아권과 북미 시장하고 유럽 시장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속성을 보면.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은 나라별로 통신사도 조그맣기 때문에 단말기 업체가 주도하는 시장이고 노키아가 북미나 아시아 시장은 이제 거대 통신사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단말기 업체가 종속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국내 시장의 경우는 통신업체가 주도하는 시장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니까 통신업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수직적 통합,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 이걸 자기가 다 만들려고 가지려고 막 굉장히 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통신사가 애플 같은 그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나오는 단말기 업체의 그 진입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통신업체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애플 같은 단말기 업체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핸드폰과 PC를 많이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뭐 2, 3위 하는 국내 단말기 업체들을 오히려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었느냐. 통신업종이 뭐 궁극적으로 이렇게 각국이 이제 기관사로 방어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보면 통신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자기 시장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 새로운 시장을 뚫는 것은 이런 정보 단말기 업체들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아이폰 이전의 한국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단말기든 SKT, KT든 이 폰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다양해요. 근데 쓸 재료가 거의 없거든요. 그 WAP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발사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더 나은 체험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훌륭한 API들, 훌륭한 재료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존의 한국의 휴대폰 시장에서는 그런 API들이 부족했거든요. 조금 막혀 있었고 그런데 아이폰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정말 환상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존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유통사나 그다음에 또 제조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극복됐다면 사실 사용자들한테 더 나은 체험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아까 한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그걸 몰랐었죠. 하지만 개발사들은 알았거든요. 그 환경에서는 도저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 아이폰이나 이런 플랫폼에서는 충분히 개발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를 계속 열망했지만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 선보이지 못했고 나오고 보니까 사용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알다 보니까 더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애플이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오픈 플랫폼이 아니 API만 오픈했지 툴킷도 완전히 애플이 배분하는 거니까 오히려 애플이 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오픈해서 이제 글로벌 마켓을 공급되는 그래도 혹시 뭐 확률은 낮지만 진출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점은 있지만 국내도 보면 위피라고 하는 커먼 플랫폼을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그 일부 통신사들은 자기가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후발 사업자들에게 그 편의를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표준 플랫폼을 계속 왜곡시켰습니다. 표준화를 안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뭐 이게 표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 편하게 표준 플랫폼을 갖다가 그래서 업계가 주도해야 되는지 또는 뭐 관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 시장이 협소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관이 주도하든 또는 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피가 처음 나올 때도 사실은 국내 많은 개발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그게 크게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간 건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위피의 취지는 너무 아름답고 훌륭했으나 실제 그게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 규칙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게 참 아쉽죠. 위피가 만약에 그 취지대로 성공을 했다면 사실 아이폰 신드롬 이전에 벌써 한국에서 그 시절에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경우도 근데 위피를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시장 보호적인 측면에서 많이 썼죠. 실제로. 왜냐면 좀 이제 얘기가 조금 번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휴대폰 업체들의 전략이 그동안 타겟된 시장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주 그 퍼포먼스, 프로덕티비티가 높은 쪽이 아니었고 일단은 노키아를 타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니 에릭슨하고 경쟁하고 이런 시장들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그룹의 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하고 저가형이면서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마켓을 넓히고 마켓 시어를 넓히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들을 갖고서는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갖고 국내에서 또 뭐랄까 선정을 하고 경쟁을 했고 하이엔드 쪽은 대부분 디자인이나 이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올리는 쪽, 주로 뭐 카메라의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다 타겟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봤던 시장이 아니었죠. 블랙베리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뭐 아이폰 시장이나 그러다가 이 시장이 다들 예측은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예측은 다 봤지만 not yet이라고 생각했죠. 아직은 아닐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건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대처를 못했죠. 사실은 올 초만 해더라도 국내의 그 폰 개발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스마트폰의 확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커질 거다. 일부만 그러는 거다라고 했는데 다들 시장 예측 보고서에는 나중에는 뭐 전체 기계의 뭐 70~80% 이상이 뭐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다 봤지만 사실 은근히 설마했죠. 그리고 일단 주 타겟이 마켓쉐어 전체 뭐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몇 % 갖고 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위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아쉬운 생각이 나는데 사실 단말기 업체들은 이미 그 당시에 국내 시장이 위피가 나왔을 때 국내 시장이 그 수출 물량까지 합치면 얼마 안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만큼은 이를테면 국내 개발자들을 위해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단말기 업체들의 휴대폰 단말기 업체들의 성패 여부는 국제 시장에서 저비를 얼마나 갖느냐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도는 얼마든지 그 정말 국내 개발자들을 위한 표준화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사실은 유야무야 됐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위피를 누가 주도했냐고 감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위피를 없앴느냐를 감사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정말 그 지금 정보통신부가 없어졌지만 말이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원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이에요. 반대 의견이 위피가 만약에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활성화되고 잘 우리가 원하는 문제로 잘 됐다 그랬으면 오히려 갈라파고스로 더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 개발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면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그렇게 있으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국의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의 어떤 표준화 아니면은 그 공용화 이런 것들을 믿고선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갈라파고스가 됐듯이 저는 위피가 차라리 안 된 게 그런 상황에서 아이폰이 들어와서 이 전체 시장을 흔들어버린 게 오히려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쫓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시선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자, 이쯤에서 사회자가 또 껴서 분명히 고부장님이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화면을 보신 독자분들은 이게 지금 위피 얘기하는 건지 애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아니 이제 국내 시장의 이제 그 문제인데 아니 또 그런 의견은 맞죠. 그런데 그럼 거꾸로 이렇게 보면 돼요. PC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니 막 다른 플랫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스를 쓰는 게 우리를 갈라파고스화 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윈도우즈 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왜? 다른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그 국제 표준 플랫폼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가만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산업 정책을 쓴다든가 업계 공동 노력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말하는 건 아무래도 국내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국제 표준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데서 성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또 역으로 국내의 작은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표준 플랫폼이 혹시라도 국제 표준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의 기대를 갖고 해보는 거죠. 애플이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 이거는 누가 권장할 필요도 없고, 그잖아요. 막을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이 애플 신드롬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플랫폼이나 또는 아이폰 같은 단말기가 나오길 기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요해서 왜냐하면 애플 신드롬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왜 이런 아이폰이 안 나왔을까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일본 시장을 보면 NTT 도코모의 아이모드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되게 활성화됐거든요.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는 그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오히려 비판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일본에서 이미 아이모드를 통해 가지고 독점적으로 그 시장이 한국 같은 위피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일본의 모바일 시장은 엄청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모바일 산업은 엄청나게 단단해졌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모바일에서 잉태될 수 있는 비결이 된 거거든요. 실제 일본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은 PC 사용량 대비해서 6대 4거든요. 그만큼 모바일 사용량이 많아서 실제 아이폰이 출시되어도 실제 아이폰 내에서 돌아가는 많은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은 일본 자체의 서비스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위피가 만약에 실패했을지라도 열심히 우리가 사전에 토기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위피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위피를 갖고 우리가 10여 번 동안 그만큼 지금 처한 우리 산업에 아쉬움이 많다는 반응인 것 같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처음이 아니죠. 뭐 palm도 있었고 HP에서 만드는 것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 KT가 만든 와이브를 탑재한 스마트폰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아이폰이 결국 스마트폰의 어떤 활성화의 촉매자가 됐는지 결국 나왔던 얘기가 계속 연장선상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그 스마트폰과 아이폰의 차이는 딱 단적으로 이렇게 좀 발견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느끼시는 제가 옛날 얘기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스마트폰의 정의 자체가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에 스마트폰의 정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 손으로 쓰면 한 손가락으로 쓰면 일반 피처폰이고 두 손가락을 쓰면 스마트폰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두 손가락을 쓴다고 하는 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접속이 되면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스마트폰 정의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쓸 수 있는 그 범용 OS를 갖고 있는 이런 정도의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국내 업체나 특히 또 스마트폰에 일찍이 진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업체들이 기존의 업체들이 시도했던 스마트폰과 애플의 스마트폰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전에는 스마트폰이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이 쓰는 정보기기일 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정의해서 그래서 데스크탑에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시킨다고 하는 작전으로 그래서 계속 고객을 락인 시켜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애플의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은 스탠드얼론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PC가 처음 나올 때 IBM이 PC를 메인프레임에 연계된 워크세션이라고 정의해가지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듯이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퍼스널 애플리케이션을 포커스해가지고 결국 성공한 거거든요. 스마트폰의 지금 아이폰의 성공도 사실은
그 퍼스널 유저의 애플리케이션의 포커스도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하고. 그래서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하고 지금 아이폰. 아까도 그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아이폰이 그 인기를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역풍적으로 그런 인기를 끌었던 거는 사실 일단은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UX가 가장 크겠죠. UX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사람의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프로덕트 자체가 워낙 훌륭한 그 폰이라서 그렇게 그 열풍을 불러올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변했다고 예전에 비해서 이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서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클라우드하고 컴퓨팅, 커넥티비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지고 컴퓨팅 환경이 좋아지고 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들이 쌓이고 사람들이 쓸만한 인포메이션들이 많아지면서 그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럴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환경 안에서 그 아주 멋진 seamless한 그런 UX를 탑재한 아이폰이 나오면서 안 써봤는데 별로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았었죠. 지금 뭐 고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비즈니스 경우고 일반 컨슈머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본다면 블랙베리만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을 위한 스마트폰이 없죠. 저도 그거 다 써봤는데 근데 비즈니스 업무용으로는 뭐 블랙베리를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보짓을 많이 했죠. 이건 뭐 근데 그게 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떠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노베이터스 딜레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모델을 만들면 자기 기존의 수익 모델이 깨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막 준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도 연락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구글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사실 앞으로 이제 애플이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노베이터스 딜레마 이야기가 커트한 게 나왔죠. 그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저는 근데 사실 윈도우즈 모바일 7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어요. 맘 먹고 덤비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모바일 7 나오면은 또 재미난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MSA PC 90년대 중반에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취한 전략은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타당한 전략이에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훅값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역시 PC 윈도우 팔던 것처럼 라이선스당 얼마를 받고 팔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PC 윈도우보다 훨씬 싸게 포지셔닝하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다른 모델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태계로 왜냐하면 PC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컴패터빌리티나 이런 이슈가 계속 그걸로 또 경쟁사를 다 물리쳐왔는데 그걸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게 또 제일 큰 함정이었고. 자, 10년 후에는 기존 업체들이 겪었던 똑같은 딜레마를 애플이 겪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현재는 뭐 가장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얘기하면 앱스토어를 얘기하게 되고요. 앱스토어를 얘기하면서 생태계, 에코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성공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이폰으로 촉발된 그 생태계의 변화, 뭐 통신을 포함해서 향후 이쪽 IT 업계에 주는 그런 어떤 좀 포괄적이어도 좋고요. 디테일한 전망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플랫폼은 저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예를 들면 웹 플랫폼은 퍼스널 컴퓨터와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과 그다음에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기반해서 동작을 하는데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재밌어진 건 뭐 똑같습니다. 스마트폰도 역시 하드웨어 스마트폰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OS, 네트워크는 3G, 와이파이, 와이프 이런 것들을 기반하는데 재밌는 건 PC 웹 플랫폼 시장하고 좀 달라졌다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플랫폼은 통합되고 있거든요. 수익 통합.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요. 아이폰 같은 거 그렇죠. 심지어는 직접 통신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신 시장이 과거에 이통사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폰에는 KT의 도시락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튠즈가 대처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 소리바다나 벅스뮤직과 같은 서드파티에서 개발한 콘텐츠 유통 서비스까지 내리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애플이 가져가고 있는 딜레마일 생각할 텐데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아이폰으로 인해서 수직 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애플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광고 플랫폼까지 이제 애플이 커트로라고 한 걸 인수를 해서 아예 애드는 시스템으로 동작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이폰에서는 심지어 구글의 애드모브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어서 커다란 산업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스마트폰 시대는 플랫폼이 거의 한 기업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움직여가고 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 부분 기존 웹시장처럼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이 그것도 플랫폼을 소유하는 기업이 가져갈 확률이 좀 높아져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애플의 모델일 뿐이죠. 네. 스마트폰 자체가 다 그렇게까지는 않죠. 안드로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다르게. 안드로이드는 전방적이니까요. 앱스토어는 사실은 좀 저는 그 환상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가 과연 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얘기지만 소프트웨어 업계에 굉장히 새로운 신천지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퀘션이 있고요. 그것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앱스토어 자체도 아이튠즈나 앱스토어가 그러면 애플한테도 굉장히 수익성을 만들어내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미국 증권시장에서 이런 데서 나왔는데 앱스토어에서 의한 그 애플의 수익은 지금 브레이크 이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왜 하냐? 그거는 기계를 팔기 위한 기계를 파는데 사람들한테 드라이버 걸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케팅.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는 거지. 실제로 앱스토어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모델로 애플이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느냐? 전혀 아닙니다. 숫자를 보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애플은 아직까지 아이튠즈나 앱스토어의 단독적인 레비뉴 자기네 그 분석을 할 때, 보고서 낼 때 그걸 따로 분리해서 보고를 안 해요.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하고 제일 많은 수익은 역시 하드웨어 판매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꼬드기기 위한 그런 미끼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고, 뭐 이게 기존에 뭘 변화시켰는가? 생각을 많이 변화시켰죠.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삼성에서 앱을 만든 사람인데, 사실은 97년, 96년도 저희가 만든 비즈니스 그 플랜이 이걸 다 담고 있었어요. 근데 실행을 못했죠. 우리 삼성전자 그 당시에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저도 잘 못했지만,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삼성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서 뒤져보니까 예전에 이런 걸 계획을 다 세웠던 적이 있었다. 왜 실행이 안 됐는지. 그래서 대답했죠. 그거 한 놈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됐다.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 새로운 드라이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자극시켰는데, 국내에서 과연 잘할까? 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근데 이런 시장이 되려면,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앱스토어 만들고 하면 잘할 거냐?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앱스토어 같은 형태의 이런 것이 되려면 컬트가 있어야 돼요. 그 제품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자기가 몰입할 수 있고, 애플은 그걸 만들어냈어요. 문화와 그런 컬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애플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즐거움이고 긍지예요. 삼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지금 보면은 돈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 그 자체가 즐거움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코 앱스토어를 만들어내고 활성화시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SK텔레콤이나
현재 그 정도로 그런 컬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기업의 특징이나 그 기업의 수준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소니가 가졌던 어떤 사람들이 소니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도만큼 삼성이 이제 거의 근접을 했겠지만 아직도 글로벌에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 교수님 이야기한 애플 입장에서 앱스토어가 미끼 상품이고 환상이 있다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앱스토어에 뭐 올려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국내 개발자 중에 몇 사람이 거기 올려가지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몇 명이나 됐는지 그 확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큰 무슨 새로운 돌파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참 이제 이 애플이 그동안 우리는 서비스다 소프트웨어다 이걸 강조했는데 완전히 이때 하드웨어를 기본으로 해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으로 우리가 입지를 가진 우리나라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지영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앞으로가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수입적 통합으로 컨텐츠 뭐 이걸 다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야 이러면 도대체 통신사의 역할은 뭐가 되고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주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싸움은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또 거기 또 뒤늦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윈도우 7으로 가세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플랫폼 전투거든요. 결국 내 플랫폼 위에서 해라는 건 다 툴킷을 내놓으면서 완전히 락인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미피하게 나왔는데 야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플랫폼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또 그런 큰 숙제가 하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끌어들이기는 미려한 BGI나 또 뭐 앱스토어나 이런 걸 끌어들였지만 마지막 전투는 플랫폼으로 붙는 거거든요.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통신 인프라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 이제 컨텐츠 플랫폼, 딜리버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뭐 통신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그 애플 마니아들한테 상당히 공격을 받을 만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앱스토어가 어떤 그 에코시스템이다 기존에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그런 못했던 안 열어줬던 그런 떡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성공 등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 심지어 미끼 상품이었다 하드웨어를 팔아먹기 위한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김 본부장 좀 코멘트 해주시면. 부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폰이 출시될 때는 원래 이렇게 오픈 플랫폼으로 출시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API도 없었고 앱스토어조차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또 제일브레이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API를 건들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늘어가면서 앱스토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진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앱스토어 자체가 애플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재밌는 거는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 딜레마를 애플 또한 가지고 있을 거고 애플은 그동안 보였던 행보를 보면 그걸 잘 깨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기 잠식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앱스토어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이러한 문제점 역시나 앞으로 개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개선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앱스토어의 이제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애드라고 하는 광고 시스템 쪽과 그 외에 또 우리가 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애플은 원래 맥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개발해서 판매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정도로만 만족했는데 아이팟 터치, 아이팟을 출시하면서는 아이튠즈라고 하는 컨택트 유통 모델도 가져갔고 심지어 아이폰에서는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자 모바일미라고 하는 서비스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또 APNS라고 하는 애플 푸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무료이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축으로 있는 서비스 모델들이거든요. 또 아이에드라고 하는 광고 수입을 런칭을 했고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앱스토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다각화할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앞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애플 매니아라고 그러는데 저 애플 매니아거든요. 아니 90년대 초부터 저기 뭐야 아유 그렇죠. 제가 현재 아이폰을 먼저 쓰시고 그러니까 계속 맥 써왔고 지금도 저는 맥을 쓰고 있고 제가 지금 그 애플 제품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과 환상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애플도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리디한 기업이에요. 그거를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티브 잡스의 그 마케팅 역량이 뛰어난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근데 솔직하게 우리한테 득실이 뭐냐라는 건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더 얘기하겠지만 애플 매니아들이 저를 뭐 한다? 웃기는 거죠. 제가 애플 매니아인데. 야, 이제부터 오늘의 토론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한 박사께서 잡아주고 사회 잘 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지금 나타난 현상만 보면 여하튼 그 아이폰 신드롬 이후에 소외받고 뭐 이랬던 우리나라 소프트 산업에 대한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데 어때요? 요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죠. 그때 한번 소프트웨어니까. 앱스토어 얘기가 나오면 저는 사실 그 소프트웨어에서 애플의 앱스토어가 대단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떠나서 일단 화두가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앱스토어가 사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개발자들한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자들한테 가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사실 아까 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큰 돈 번 사람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외에서는 뭐 워낙 시장이 크니까 어느 정도 몇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근데 저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거는 여기서 사실 굉장히 거의 강제적으로 유료 결제를 굉장히 쉽게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수익 모델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너무 좀 과열된 그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만의 좀 다른 모델들이 좀 하나씩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소프트웨어 업계 입장으로 본다면 저는 90년 중반에 PC 이 환경하고 유사성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방식과 마켓플레이스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초창기에 그 윈도우즈 나오고 경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등장을 했고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그 당시에 컴텍스를 가면은 그거 구경하는 게 좋았거든요. 기계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보고 근데 결국은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 그 각 장르별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 다 장악을 하게 되요. 지금의 앱스토어 모바일 쪽에 이것도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몇 개가 장악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한,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파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파레토 법칙이 아주 굉장히 극심한 이 파워 디스트리뷰션 하죠. 헤드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 코리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비중인데, 다양성이 계속 존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 소프트웨어 시장은 그렇게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손댄 것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뭐 일부 특정 영역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는 시장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죠. 그리고 이 모바일 앱 시장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좀 지나면은 결국 각 장르별로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컨슈머 소프트웨어가 다시 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좀 다르죠. 돈을 벌 수 있는 몇 사람이 돈을 벌 거냐. 그래서 이게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여기에 도전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국가 정책에서 이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키우겠다,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조금 뭐 심하게 말하면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국가의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업계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회라고 할 정도의 이 시장인가. 그러니까 일부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진입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전부가 나서서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국가 정책 얘기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걸어놓을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한 시간 제가 그때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괜찮지.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저는 추가할 수가 없는데 사실 만약에 국가 정책, 그러니까 사용자로서 애플의 좋은 점과 애플에 열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업계나 개발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애플 한 2주간 썼어요. 그런데 이 아이폰을. 근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로서 좋다고 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와 유사한 제품이나 이거보다 나은 제품이 국내 업체에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를 보는 관점은 다르니까 앱스토어 같은 것도 지금 우리 한 교수 이야기했을 때 정부에서 정책으로 하는 건 저는 정말로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국내 개발자들이나 또는 국내 환경에 좋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커먼 플랫폼, 커먼 툴킷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 그런 툴킷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앱스토어, 애플의 툴킷이나 또는 구글의 툴킷에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데다가 연구를 해야지. 애플 앱스토어에다 올리는 건 그거 놔두면 되는 거지. 그걸 개발자하고 나가는 것은 참 그 험한 말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되겠어. 저도 계속 조정했어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